인사이드 경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화성에 나왔습니다. 이 수원 화성 앞에 행궁 광장은 20여 년 전만 해도 수원의 종로라 불리며 상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원 상권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가득 채웠던 건물들을 철거하고 정조 때의 본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었습니다. 행궁 광장에는 임금님이 내리신 쌀을 받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표현한 신풍루 삼이도가 표현돼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백성과 하나 되는 자리였던 이곳은 이제 연간 15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명소가 된 것입니다. 9년 전에 여기서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고 싶어서 이사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보면 이렇게 멀리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시야가 확 트여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신도시처럼 그냥 가게에 잡힌 듯한, 그냥 이렇게 찍어낸 듯한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시면 골목길들이 그렇게 예뻐요. 1996년부터 복원 작업은 계속되어서 지난 4월에는 행궁의 복원 작업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화관과 별주의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화성 행궁 내 우화관입니다. 행궁을 방문한 관리와 사신들이 머물렀던 객사입니다. 우화관이란 이름도 정조가 직접 붙였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훼손된 흔적을 복원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우화관은 학교로 사용됐습니다. 임금이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축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조는 우화관이라는 이름에 수원이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별주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화성행궁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열린 곳인데요. 별주는 이 역사적인 잔치에 올려진 음식들을 준비한 일종의 부엌입니다. 성곽 건축사상 단연 독보적인 면모를 자랑하는 수원 화성. 화성행궁과 연무대, 화서문, 화홍문, 서장대, 장안문,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5.7km 둘레길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에 예쁘고 참 볼 게 많이 있습니다. 화성은 수원 주민들한테 어떤 존재예요? 수원 주민들한테 약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축조 상황을 기록한 세계기록유산 화성 성역 의궤에 의거해 보수 복원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낙납헌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파괴됐었습니다. 조선 중흥의 꿈을 담고 축조되었지만 어려웠던 시절 파괴되었고 이젠 국가유산이자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명소로 해마다 달라지고 성장하고 있는 수원 화성은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정조의 숨결이 느껴지고 진짜 약간 그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덥기는 하지만. 매주 금토일 밤 9시 반까지 진행되는 야간 개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지 100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수원 화성행궁의 현재와 야간 개장 풍경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과 붉은 나무 기둥,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궁궐의 밤도 지친 일상의 힐링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에 35년간의 복원 노력으로 119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화성행궁 복원사업 과정과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의 보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 그리고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선화 학예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님, 이게 119년 만에 네.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다. 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수원 화성 행궁이 무려 11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조대왕님께서 추구하셨던 개혁도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 도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오선화 기사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화성행궁하면 이제 정조대왕의 효심이 가득한 이 궁궐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화성행궁이 어떤 곳인지 역사적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임금님이 도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지내는 곳은 궁궐입니다. 그리고 도성을 벗어났을 때 임시로 머무는 거처가 바로 행궁인데요.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할 때 머물렀던 바로 행궁이었습니다. 본래 사도세자의 묘소는 서울시립대 뒷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조대왕이 즉위하신 이후에 천하명당터로 알려진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묘소로 낙점된 그곳은 당시 수원부의 읍지였기 때문에 그곳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팔달산 아래로 이전시키고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신도시의 원조가 거기였군요. 네, 바로 수원에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신도시를 다스리는 관하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행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특히 좀 훼손이 된 거고 왜 훼손된 겁니까? 네, 이번에 복원된 곳이 화성행궁에서 가장 처음 건립된 객사 우화관과 그리고 을묘년 때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했을 때 음식을 준비했던 별주라는 공간입니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훼손이 되었는데요. 화성행궁 복원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에 우화관에 수원 공립소학교가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일제에 의해서 훼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좀 더 본격적인 회철이 시작이 되죠. 1911년이 되면 화성행궁의 중심 공간인 봉수당에 바로 자해의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해의원은 전국 주요 관아에 설치했던 일본식 근대 병원인데요. 조선인을 위해서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미명 아래 만들어졌지만 실제는 조선 왕조의 정치적인 구심점을 회철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주로 관아에 그런 자해 의원을 만든 것입니다. 화성 행궁에 봉수당뿐 아니라 주요 정각도 병실과 약품 창고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와 헌병대 숙소로 사용되면서 행궁이 모두 회철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1923년에 행궁을 모두 철거하고 경기 도립병원을 설립하게 되지요. 이로써 당시에 낙넘왕과 노래당은 수원 군청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그 외 모든 건물은 철거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님, 이게 이 화성행궁 복원 사업을 꽤 오래전에 시작하셨습니다. 1989년에 이렇게 이 위원회를 설립하고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 화성 행궁 복원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 운동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1989년에 이 운동을 위해서 시민 단체가 결성되는데요. 복원추진위원회입니다. 제1기 민선시장이셨던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인, 또 언론인, 또 주민들, 유지들이 무려 81명이 모여서 이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우리 아까 자해의원, 병원이라 하는 것을 현대식 건물로 경기도 의료원을 경기도가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설계까지 막 마친 것을 이 80여 명의 보건추진위원회가 임사빈 당시 경기도지사를 찾아가서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경기도지사께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경기도 의료원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겼고요. 대신 그 89년부터 시작해서 이 복원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제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무려 35년 만에 발굴조사와 추진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 4월에 완전체로 복원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과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자, 하계사님. 역사 기록 자료를 아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연못이나 나무 식재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고 하는데 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1796년 화성행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복원 사업의 원칙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수원화성 축성 보고서인 화성 성역의궤가 되고요. 성역의궤를 가장 아랫바닥 기초에 두고 나서 1911년도 지적도, 자해의원 도면, 근현대 도시변화 자료들을 중첩해 나가면서 복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복원한 우화관과 별주는 화성 축성이 시작되기 전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 성역의궤에는 자세한 기록이 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참고 자료를 이제 보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자료가 1797년에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 하나뿐인 한글본의 정리의궤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1789년에 구수원부에서 신수원부로 관할을 이전했던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참고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발굴 자료였습니다. 그것이 실증적인 자료가 되었는데요. 이번 복원 사업의 원칙은 유네스코 복원 원칙에 의해서 추정에 의한 복원은 최대한 지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궤 기록과 그림에는 존재하지만 발굴 조사를 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막상 그 어떤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 과정이 이렇게 쉽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목재나 이런 자재들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금에 있는 자료를 써야 되니까, 자재를 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은 좀 구하거나 이렇게 조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통 건축에서 필요한 주 재료는 석재와 목재 그리고 흙으로 만든 기와와 전돌입니다. 그중에서 석재는 화성 축성 당시에는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인근에서 돌을 다 수급을 했지만 지금은 채석을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 행궁에 사용된 동물과 가장 유사한 색감과 재질이 가장 유사한 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되는 포천석입니다. 포천까지 그러면 가서 배우신 거군요. 네, 포천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우리 전통의 수종의 소나무를 아주 잘 건조한 것만 골라서 사용을 했었고요. 기와와 전돌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야, 좀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뭐 시장님, 이 실증적으로 이제 잘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 이외에도요. 이게 35년이나 이제 복원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특히 좀 어려웠습니까? 네, 모든 우리 국가유산 복원 사업이 다 그렇듯이요. 시간과의 싸움, 절차와의 싸움입니다. 무려 35년이 걸린 것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발굴 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실설계, 시공까지 그 긴 시간도 있지만 그 과정에 협의해야 될 여러 기관, 특히 문화유산청과 협의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주로 그때 많이 보는 것이 원형 복원을 제대로 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쉽게 갔지만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복원한 우화관과 별주도 8년이나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또 노력을 한 결과인데요. 특히 오선아 우리 하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자, 복원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그 진행했었던 추병 복원 과정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추병은 고리버들이나 측백나무를 지지대에 엮어서 만든 생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네네, 생울타리인데요. 비취색의 울타리라 병풍이라고 해서 추병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계신 곳을 그 시선을 좀 차폐하고 공간을 분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한 조경 시설물입니다. 정리욱의 그림을 보면 고리버들을 식재한 추병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리버들을 식재해서 추병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공사 막바지까지 전국을 수배해도 고리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버들과 생김새가 가장 유사한 갯버들을 식재했는데요. 개관식은 다가오고요. 갯버들에선 싹이 나질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버들을 들여다보며 애간장을 태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싹 잘 나고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잘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원된 곳들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우화관. 자, 우화관이라는 이름을요, 이 정조대왕이 직접 지었다고 그래요. 이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그 우화관은 객사의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지방 이제 관리나 중앙의 관리나 또 사신이 오는 때 머무르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능은 망골례라고 의식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한 달에 두 번씩 초하루하고 보름 때 임금님을 섬기고 충성한다는 의식을 했어요. 그게 망골례라고 하는데요. 그 의식을 행하는 두 곳이었는데 우화관은 원래 8달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1795년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한번 오셨을 때 8달관보다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라 화려할 화자 빛날 화자입니다. 어조사 우자고요. 그래서 그 우화관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이 새롭게 되고 시민이 빛나게 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조대왕은 참 뭐 이름 하나하나에도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애민사상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그 하나하나에도 다 묻어다 있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기사님, 그런가 하면요, 별주라는 공간.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잘 복원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해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와 관련 있는 곳이죠. 네, 어떤 맞습니다. 곳이에요? 네. 별주는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해경궁 회갑잔치 때 음식을 준비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락관이네요, 이를테면. 네, 네네. 일종의 수락관입니다. 1795년은 정조대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해경궁이 동갑이었기 때문에 함께 회갑을 맞이하는 해였기 때문에 바로 궁궐박 행궁에서 특별한 회갑잔치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을 보면 해경궁의 친인척이 82분이 되셨고 그 행사에 참여했었던 신하들만 해도 1,3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랬군요. 인원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요. 별주에서는 특별하게 해경궁을 위한 음식이 만들어졌고 그 옆 비장청이라는 곳에는 정조를 위한 음식이 만들어졌고요. 별주 주변에는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선 신하들을 위한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행을묘 정리의궤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정조는 특히 행차 기간 동안 낭비와 사치를 금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갑잔치가 끝났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수원부의 불쌍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해경궁의 은덕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화관이 정조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하면 별주는 정조의 효심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정도 행사면 뭐 거의 그럼요. 국가적인 행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자, 이번에 복원된 곳 가운데 이외에도 좀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네, 별주 행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주 행각은 현재의 도시 변화와 그리고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원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 곳인데요. 별주는 기역자형의 대청과 행각이 마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별주대청은 관원들이 업무를 보고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행각은 식재료나 그릇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화성행궁 전체 발굴 조사를 다 통해서라도 별주만큼 유구가 잘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주는 주변 지형이 이미 1m 이상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별주만 원 집안에 복원하게 되면 마치 건물이 함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유구는 잘 복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다만 유구의 가장 최상부라고 할 수 있는 구들은 노출해서 원 지형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했던 공간입니다. 수원행궁의 이런 역사적인 의미 또 그 복원 과정의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 시민들도 이제 잘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면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오시면 다양하게 좀 체험도 하고 배우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밤에 이렇게 또 행궁을 보면 이쁘잖아요. 우리 앞서도 영상에서 봤지만 어떤 프로그램들 좀 준비하고 계신지. 네. 화성행궁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달빛이 행궁을 비추는 것 같은 은은한 주황색 조명과 오방색의 조명이 어우러져서 아주 절제된 화려한 그 미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10월 27일까지 매주 금, 토, 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밤 9시 반까지 화성행궁을 야간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9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화성행궁, 특히 우화관과 별주의 모습의 밤 풍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이제 가을에는요 수원에 화성문화제가 네. 열립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이 전국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됐고요. 3대 축제입니다. 아, 글로벌 3대 축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이렇게 화성행궁 복원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최 계획 갖고 계세요? 예, 우리 하 기사님 말씀하신 주말마다의 야간 행사, 조명 아래 야간 행사도 물론 있지만요. 10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3대 종합축제 종합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수원 화성문화제가 61번째 이번에 개최되는데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문광부가 지정한 글로벌 3대 축제로 이 화성문화제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더 K 축제로 앞으로 발전할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성을 그 가치를 잘 인정받은 셈이죠. 또 그 문화제 기간에 가장 큰 백미는 정조대학 능행차 공동재현입니다. 공동재현이라 하면 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수원과 화성이 공동을 합니다. 가장 화려한 구간은 물론 수원 구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물 세트가 또 있는데요.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라고요. 3년째 지금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 문화적 역사를 재해석해서 레이저로 현대적 기술로 예술을 창조하는 겁니다. 올해는 화서문, 장안문 그리고 장안공원 주변을 아주 화려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가족과 연인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수원 화성을 이제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특히 그 행차 재현은 굉장히 규모가 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부터 그 행차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원래 1,200명의 퍼레이드 행렬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장을 하고 옛날식 복장을 하고 기마대가 있고 또 화려한 군악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그 속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끝에는 또 시민 퍼레이드 행렬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그걸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각각 자기 연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인 퍼레이드 같은 규모의 축제로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요즘에 이제 수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바로 이제 행리단길입니다. 네. 요즘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찾던데 이 행리단동길이 있는 이 행궁동, 네. 이게 이제 또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행궁동이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 행리단길이 결국 행궁동 안에 있는 특정한 몇몇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행리단길이라고 스스로 장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수원 화성의 성곽도 보이고 옛날 60, 70년대 골목길도 있고 현대식 도로도 간판도 또 집도 있고 또 맛집, 즐길거리 여러 가지가 요소가 돼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기도 하고 나 여기 왔어요 하고 SNS 찍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많은 드라마, 영화 촬영소로 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용우 변호사도 여기서 많이 찍었고요. 네. 최근에 선지역구 티어라는 드라마도 여기서 찍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영화도 많이 찍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행리단길입니다. 그거 보고 외국 관광객들도 꽤 오시겠는데요. 최근에 선지역구 티어 때문에 지금 행리단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 가면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랍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수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선화 하계사님은요, 이제 또 직업이 또 이렇게 타계사시니까 아무래도 좀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행리단길 가보셨죠? 네. 가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17년째 행궁동에서만 근무 중입니다. 매일 보시겠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행궁동의 변화를 정말 몸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고 행궁동 골목골목까지 정말 실필줄까지 다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과 함께 요즘 세대가 행궁동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그 관광 안내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가지고 행궁동을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너무 즐겁게 행궁동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수원 화성 행궁만 보존하는 길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행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리단길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더불어서 유산이 어떻게 공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또 이제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원시가 그 지역 상권 보호 도시 이걸 선포하셨던데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죠. 물론 있죠. 제가 취임하고 두 가지를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을 또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또 한쪽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골목 상권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대기업 유치나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은 차분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소상공인 골목 상권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데 지난 5월에 안 그래도 지역 상권 보호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3년간 800억을 넣겠다. 6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골목에 우리가 세빛 상점가라는 것을 25개를 지정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한 1200개, 2000개의 점포를 우수한 점포를 키우겠다. 또 임대료가 높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상생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행리단길이 대표적인데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1호, 2호, 3호로 해서 지역 상권을 좀 보호하고요. 또 대형 유통기업이 못 들어오게 선포를 했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을 위한 노력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행리단길 행궁동입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기업도 또 많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 수도권은 각종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높여오셨어요. 그래서 이 과밀 억제 권역, 우리 수원과 같은 과밀 억제 권역에 묶여져 있는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 이 TF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뭐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국가나 도시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다. 그 규제 때문에 성장이 멈춘다라는 규제는 정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따져서 합의를 잘 보면 재정 투자 없이 국가를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도 자세하게 들어서 하나하나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의 14개 지자체가 동시에 묶여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지금 취득세, 세금, 과세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지난 7월 초에 작년 11월에 발족한 12개 경기도 지자체와 또 그 속에 국회의원 당선자 22대 국회 당선자 28명이 함께 모여서 TF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태스크포스. 목적은 뭐냐? 논리적으로 이걸 국가, 지방, 또 수도권의 전체에 알려서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찾자. 그리고 그것을 법률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입니다. 네.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 지금 12개지만 13개, 14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그 속에 이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8명, 또 늘어나면 한 30명 정도 될 건데요. 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에 앞장서자는 겁니다. 물론 법률 개정을 하려면 대국민들한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다시 또 파장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과 요즘 제일 중시 여기는 저출생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규제 완화를 시킴과 동시에 국가 성장도 견인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도 함께 도모하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설득하고 관련되는 법률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이 규제가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저출생을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 개정에 나서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이재준 시장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 특히 과밀 억제 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큰 문제는 공장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구를 유발하는, 특히 대학을 새로 신규로 증설하거나 신규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인구 유발을 억제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취득세 중과세인데요. 대표적인 세금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지방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취지인데 지방으로는 가는 예가 별로 없고 대부분 성장 관리 권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장 증설 억제, 그리고 인구 유발 억제,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같은 것들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다면 가장 쉬운 취득세 중과세부터 규제 완화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21대 때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통과는 못했고 22대 때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로 이번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아마 잘 설득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김영진 의원이야 이제 같은 민주당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입장도 우리 지금 지자체장들 12개 지자체장 모임이나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지금 합류하고 있어요. 근데 당의 입장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국회의원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당의 입장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그 취득세 중과세 폐지, 그다음에 대학교 공장, 증설 같은 공장 증설 억제, 억제. 이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인구 유발 억제하는 이 규제도 좀 풀어야 되는 네네. 것. 그중에 가장 급하신 것은 중과세 일단 중과세. 가장 쉽고 어쨌든 간에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요거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다른 규제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밖에 또 어떤 규제가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민생 규제 추진 혁신단을 저희 시가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지자체가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재정을 투입하고 성장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유사일에 모든 국가나 지자체가 늘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우리가 기억해 보면 특별한 규제 완화를 했던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번에 수원시가 앞장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추진단을 만들고요. 학자, 공무원, 또 시민들까지 공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제 완화 1차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2차로 가서 규제 완화 수원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상할 수 없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 자리에서 뭐 맛배기라도 좀 어떤 규제가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중앙에 건의할 것과 우리 자체로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지자체 스스로 할 것이 있는데 지자체 스스로 한다면 이런 거죠. 지자체에 있는 사업체가 모든 관해서 하는 공사의 우선순위로 갈 것, 뭐 50%라든지 그걸 좀 정해서 지자체의 사업체를 좀 살리는 방법이 지금 규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행정적 규제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철폐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우리 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군 공항도 이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군사 보호구역으로 높이 규제, 고도 제한이 묶여 있는 게 46%나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고도 완화를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나 군사상의 전략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도 제한을 지금부터 협의해 나가서 부분적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장 방향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제 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가 이제 설립되면서 수도권은 이제 기대감들이 좀 이게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시선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그게 오해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저도 그 위원회에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기업을 만들고 지방에 공기업을 이전시키고 또 행정 수도까지 만들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왜 시원하게 또 심지어는 아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시키고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은 성공을 했지만요. 또 어떤 정책과 법안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한다고 지방의 불편함 혹은 발전에 저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이 규제 완화를 일부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균특에게나 지방의 기금으로 반드시 쓰게끔 우리가 서로 합의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방도 좋고 수도권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런 윈윈 전략은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 국가와 도시들도 이미 그런 방법을 지금 다 취했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는 이익의 공유를 통해서 극복하자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시 시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게 이제 수원시의 비전을 담은 이른바 세비 시리즈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세빛 민원실이라고 들었어요. 뭐 민원실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빛 정책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성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겠죠. 혜택도 많이 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세빛 민원실인데 2주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적극 행정 1년에 한 번씩 그걸 뽑는데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왜 뽑혔느냐? 이미 35개, 40여 개의 중앙기관과 지자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이긴 시스템이 쾌적하게 공간을 만들고 1층 민원실을 그다음 베테랑 공무원 적어도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운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인을 직접 1대1로 상담하고 문제 해결은 공무원들이 가서 올라가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차를 한잔 맡고 있으면 몇 분 내에 와서 민원 해결하고 특히 복합 민원인 같은 게 이곳 이과 저과 이렇게 다녀야 되는 복합 민원은 더더구나 더 빠르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방방곡곡에 전해진 거죠. 실제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나서 만족도를 한번 여쭤보니까 95% 가까이 만족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 동 단위로도 확대할 예정인데 이런 세빛 정책 시리즈, 세빛 민원실뿐만 아니라 세빛 톡톡, 손바닥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정책, 그리고 세빛 돌봄, 세빛 하우스 등 세빛 시리즈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세빛이라는 말 자체가 뭐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지는 이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새로운 슬로건을 뭘로 할까라고 이것저것 공모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몇 젊은이들이 수원을 새롭게라고 지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시민을 빛나게가 지어서 이걸 두 개 결합을 했어요. 이걸 좀 약칭하면 또 새롭게 빛나게, 그렇죠. 더 줄이면 세빛이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 줄인 세빛 정책 시리즈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그 세빛이 들어가는 정책 시리즈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이제 세빛 민원실하고 세빛 돌봄, 세빛 뭐 톡톡. 하우스 톡톡, 세빛 하우스, 이런 건 세빛 타운, 네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빛 하우스는 어떤 정책이에요? 그 세빛 하우스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립 빌라 같은 것에 20년 이상 지나면 자격이 되는데, 물론 20년 지났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심사하고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4년 동안 저희가 한 2,000호 정도를 지원하려고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1,000호가 넘었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대부분 다 에너지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빛하우스 정책을 신청해서 완료되면 에너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2,000호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시의회를 물론 설득해야 되지만 3,000호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이제 2주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후반기 임기 2년 시작하십니다. 줄곧 경제 살리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해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성과들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성과도 좀 많았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2년을 지금 이제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민들과 지금 동네별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과 중에 몇 가지를 더 꼽으라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인 것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세빛 정책 시리즈인데요. 세빛 펀드라고 기업인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토지도 공급해야 되지만요. 토지는 50만 평의 첨단 산업 용지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금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세빛 펀드를 시작했는데 저희 시 재정으로는 100억을 넣고요. 금융권과 또 민간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당초 1,000억이 목표였는데 지금 3,200억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그렇죠. 늘었군요. 굉장히 이제 투자해도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과 금융권이 들어온 거죠. 투자 펀드를 받은 1호 기업이 벌써 30억을 받고요. 2호, 3호, 4호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 관내 2년 이내에 들어올 기업과 또 지금 있는 기업들에게 5개의 펀드 운용사가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또 다른 3,000억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 재정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금융계들이 들어와서 3,000억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융 지원입니다. 저금리로 3분의 1 정도의 시중금리보다 싼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소상공인, 골목 시장에 있는 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까지 금융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재 한 80개 곳에 한 200억 정도가 금융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면 최대 5억까지 3분의 1 저리로 지원이 됩니다. 뭐 여러 또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가계와 또 도시 성장, 삶의 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요. 수원화성 행궁 복원과 관련된 내용부터 수원시의 주요 시정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선화 기사님, 뭐 수원 화성
행궁 수원과 관련해서 못한 얘기나 또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우화관 내부에 발굴조사에서 나온 출토 유물을 전시 중입니다. 삼국시대 석실묘에서 나온 부장품부터 우화관 건축 부재와 망걸로에 사용했던 제기 그리고 자해의원 약병까지 근 1000년의 역사를 출토 유물로 볼 수 있는데요. 꼭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행궁 후원이 이번 보건공사를 통해서 전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책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후원에 보게 되면 미로안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조가 늙기 전에 내려와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화성 행궁 야경이 특히 예쁩니다.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꼭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그 2년 동안도 굉장히 바쁘셨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남은 2년도요 그 못지않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원은 역사 문화가 있고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정말 유례가 없는 도시입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죠.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이라는 기관이 전국의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했더니 수원이 2위로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살기 좋은 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갖춰져 있고 또 그런 스토리가 훌륭하다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1년마다 조사하는 시정 서베이가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도시이냐라는 것에 거의 90% 육박하게 시민들이 응답했고요. 최근 5년 이후에 더 살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기에는 95% 이상 응답을 했습니다.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우리 수원, 더 나은 도시를 위해서 더 2년 동안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늘 백성을 헤아리고 효성이 지극한 성군으로 불렸던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아려 있는 화성 행궁. 119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수원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화성 행궁 복원을 위해서 앞장섰던 수원시와 화성 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수원 화성 문화재와 연계해서 유서 깊은 문화유산 수원 화성 행궁의 역사적 가치가 더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